선배님, 오늘은 어떤 현장입니까? 월세가 3개월째 밀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봤더니 장롱에 목을 매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고자도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품정리사 이정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62살이 됐네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은 젊은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품정리사, 참 무거운 직업이죠.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다 보니 이제는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침이면 늘 그랬듯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도구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도 후배와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거든요. 가방 안에는 장갑, 마스크, 소독약, 비닐봉투,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죠. 선배님, 오늘은 어떤 현장입니까? 후배가 물어보길래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겠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빌라 주인이라고 하시더군요. 목소리에서 착잡함이 느껴졌습니다. 월세가 3개월째 밀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봤더니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미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장롱에 목을 매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다 끝났고 연고자도 없다고 하네요. 30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젊은 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겁네요. 예전에는 주로 어르신들의 유품을 정리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후배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빌라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곳에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간 4층짜리 건물. 그곳 2층 원룸이 현장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달까요? 그때는 그저 날씨 탓이려니 했습니다. 빌라 주인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경찰이 다녀간 뒤로 제가 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층계참을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주인분이 열쇠로 문을 여시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방 안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던 모양이에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의 생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날짜의 달력이 펼쳐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라면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빌라 주인분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해합니다. 누구나 이런 현장을 오래 있고 싶진 않으니까요. 후배와 함께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지만 누군가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침대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이불이,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노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선배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침대 주변부터 시작하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반쯤 마신 물병이 있었고 스마트폰은 전원이 꺼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었을까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단정하게 걸린 몇 벌의 옷들, 모두 무채색이었어요. 검정, 회색, 흰색,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싶었던 것처럼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있었네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구석에 놓인 작은 책장에는 자기계발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새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에는 꼭 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몇 장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더군요. 얼마나 많은 희망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이력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최근 날짜였어요. 이력서 사진 속 청년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후배가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시골, 마을의 풍경, 할머니로 보이는 분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미납 고지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월세, 공과금, 카드값, 빚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나 봅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신분증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 신분증을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신분증 속 이름이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막내 아들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승민.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려왔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사진이 갑자기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후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나 봅니다. 신분증을 내려놓으려는데 자꾸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확인했죠. 1990년 제가 막내를 잃어버린 그 해에 태어났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연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청년은 어딘가 모르게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아내가 늘 우리 막내는 아빠를 닮았다고 했던 그 눈매였어요. 손이 더욱 떨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막내, 한참을 찾아 헤맸던 그날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 신분증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자꾸 울컥거렸어요. 아내와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으로 아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지금까지도 막내 생각만 하면 한숨을 쉬곤 하니까요.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차가워져 갔어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선배님, 여기 사진들도 있습니다. 후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건넨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 속에는 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시골 마을 앞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이는 노부부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아이, 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막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제가 간직하고 있는 막내 아들의 사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허리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이건 분명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기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까만
머리에 빨간 넥타이를 맨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미소였어요. 우리 막내가 늘 지었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잠시 물 좀 가져올까요?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고 후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느낀 후배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사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사진을 넘길 때마다 한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우리 막내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마지막 사진은 할머니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자꾸만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막내,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시간, 그리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자꾸 울컥거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깨끗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쓴 일기였나 봐요.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꿈을 꿨다. 놀이공원에서의 기억, 늘 같은 장면이다. 빨간 풍선을 들고 있는 내 손을 놓치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헤매던 순간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래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5살 때 시골길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하신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셨지만 결국 나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를 키워주기로 하셨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시기, 정확히 우리 막내를 잃어버렸던 그때와 일치했어요. 일기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이야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교를 다녔던 나날들,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가끔 거울을 보면 내 눈이 낯설다. 할머니께서는 내 눈이 참 선해. 꼭 누군가를 닮았어. 라고 하시는데 그게 혹시 친아버지의 눈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후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느낌, 너무나 아프다. 취직도 안 되고 빚도 쌓여가는데 이제는 정말 지친다. 가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은 나를 기억하긴 할까? 아니면 나처럼 잊으려 애쓰고 계실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기장을 덮으면서 주머니 속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막내가 5살 때 찍은 사진. 일기장 속 소년의 사진과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일기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마치 기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하나하나 기록해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비가 오는 날이었대. 시골길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셨을 때 옷은 다 젖어 있었고 손에는 풍선 끝만 꼭 쥐고 있었다고 하셨다. 경찰서에도 데려가 보셨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비가 왔었죠. 놀이공원에서 막내를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찾아다닐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내가 우리의 복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죄책감도 들었다. 내가 누군가의 아이였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실까? 일기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포기했었거든요. 다른 세의 아이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으시며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며칠째 눈물만 흘리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지. 그때 후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는 진짜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최근 날짜의 일기가 나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마저 떠나셨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직장도 잃고 빚도 늘어가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친부모님, 지금쯤 어디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0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아이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놀이공원을 처음으로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막내는 유난히 신이 났었습니다. 빨간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늘로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우리 승민이는 절대 풍선 놓치면 안 되지. 아빠가 꼭 지켜볼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잠깐 다른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 사이 막내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놀이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며칠을 밤낮으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매일 울었고 다른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생계를 위해 일터로 돌아가야 했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쩌면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제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를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했어요. DNA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네,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 경찰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30년이나 지난 실종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아들의 사진과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일단 DNA 검사를 해보시죠. 확실한 건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마침 사망자 신원 비교류리에 감식 중이어서 비교만 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틀이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이었다면 또다시 그 상처를 겪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일기장을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아들의 삶이, 그의 외로움이 한 줄 한 줄 가슴에 새겨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마침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치합니다. 99.9% 확률로 아드님이 맞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진실.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이렇게 늦게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내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막내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다고. DNA 결과를 받은 후 한동안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파랗더군요. 30년 전 그날처럼, 막내를 잃어버렸던 그날처럼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그 상처를 어떻게 다시 건드려야 할지. 우리 아내는 막내를 잃고 난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빈 방에 혼자 있을 때면 늘 막내 사진을 보며 울었죠. 명절이 되면 항상 막내 몫에 밥을 떠놓고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를 사다가 혼자 촛불을 끄곤 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려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딸이 저를 맞이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제 목소리가 이상했던 걸 느꼈는지 서둘러 집으로 왔나 봅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무언가 느꼈던 걸까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제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나 봅니다. 여보, 우리 승민이 찾았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기장과 사진들을 내밀자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나 봅니다.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리더니 결국 마지막 장에서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기장과 사진들을 내밀자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나 봅니다.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리더니 결국 마지막 장에서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좀 더 찾아봤어야 했잖아. 내가 그렇게 찾자고 했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걸까요? 생계를 핑계로, 다른 아이들을 핑계로 좀 더 찾아보지 않은 게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큰딸이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내를 보면서 문득 아들의 마지막 일기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끝까지 혼자였던 거예요. 부모를 찾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다음날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진 아내는 진정제를 맞고 겨우 잠이 들었고 큰딸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3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들락거렸지만 이번만큼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지도사 박상준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30년 전의 실종신고 기록과 DNA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드님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싶으신가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장례, 그렇죠. 이제 와서야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제가 유품정리사로서 수없이 봐왔던 그 의식을 이제는 아버지로서 준비해야 한다니? 빈소를 꾸미는 동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어떤 걸 써야 할지, 제가 가진 5살 때의 사진? 아니면 일기장에서 발견한 청년이 된 모습.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묻더군요. 부고를 어디까지 돌릴 것인지, 문상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30년 전에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이제야 찾았다고? 그것도 이렇게 차가운 시신으로. 장례 용품을 고르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수의를 고르는데 아들의 키나 체격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고르고 있는 걸까요? 관을 고르는데 이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누울 곳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건넨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승민. 그 이름을 쓸 때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놀이공원에서 막내가 제 손을 잡고 아빠, 아빠 하며 좋아하던 모습. 그리고 그 손을 놓쳐버린 순간 빈소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드님을 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아니죠. 전혀 다행이 아닙니다. 차라리 끝까지 찾아보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면 이렇게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장례식 당일 하늘도 우리의 슬픔을 아는지 비가 내리더군요. 30년 전 막내를 잃었던 그날처럼 병원에서 퇴원한 아내는 아들에게 부축받으며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큰아들, 큰딸, 작은딸,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빈소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들만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승민이 엄마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장례식장에 놓인 아들의 유품들, 낡은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할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 이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이것들로 정리되다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큰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의 모습이 기억나느냐고. 자신은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막내의 어린 시절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아들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던 이야기, 학교에 다니며 겪었던 일들, 취직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친부모를 그리워했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없었다는 게 빈소를 찾은 동네 분들이 물으시더군요.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 이유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찾았던 아들이라는 말만 겨우 할 수 있었죠. 설명할수록 막내에게 너무 미안했으니까요. 아내는 내내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손을 뻗어 영정사진을 만지려다가 그러지도 못하고 흐느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이제야 우리 아들이 편안해졌다는 듯이.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아들의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후회와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많이 늦었구나. 이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유품으로 남은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그 속에는 아들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꿈, 할머니에 대한 사랑,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간들, 그리고 끝내 이겨내지 못한 고독. 납골당 벽면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세월의 흔적 속에서 아들을 닮은 눈매를 발견했어요. 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눈매에 대해 궁금해했다던. 유품 중에는 놀이공원 팸플릿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그 놀이공원의 것이었어요. 구겨지고 바랜 종이었지만 아들은 이것을 평생 간직했더군요. 혹시 그날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에 납골함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는데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시골 마을에서 힘들게 자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졌을 때, 생활고에 시달릴 때 단 한 번이라도 곁에 있어주지 못한 이 죄책감. 승민아,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은 없었어요. 내 아들의 마지막을 내가 직접 정리해야 했다니. 하늘이 저물어갔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노을이 유난히 붉더군요. 마치 아들의 마지막 인사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나에게 와주렴. 그때는 손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마. 이 약속이 늦어버린 이 약속이 아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유품 정리사로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이번만큼은 후배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30년 전 놀이공원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풍선을 들고 있던 작은 손, 순간의 방심으로 놓쳐버린 그 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잡을 수 없게 된 그 손. 책상 위에는 아직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얼마나 많은 곳에 지원을 했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아들의 마지막 시간들이 보였습니다. 절박했던 순간들, 희망을 잃어가던 순간들. 서랍 속에서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월세도 밀리고 공과금도 밀린 상태. 그래도 할머니 제사 지내는 비용만큼은 따로 모아두었더라고요. 그 효심마저도 지켜주지 못한 제가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대부분 오래 입은 듯 했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지다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친부모님께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신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쓰다만 편지였나 봅니다. 날짜도 없고 보내지도 못한 편지. 얼마나 많은 밤을 이런 편지를 쓰며 보냈을까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방. 하지만 이곳에 우리 아들이 있었다는 걸,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걸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승민아, 이제는 편히 쉬거라. 문을 닫으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더 좋은 아버지가 될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게. 저는 유품정리사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직업.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사연 속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